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 전공 변혜원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급 연구 방법 및 통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목의 대상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는 물리치료사, 두 번째는 작업치료사, 세 번째는 언어치료사입니다. 이 세 부류의 직업들은 또 하나의 공통적인 직종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수업은 재활과학도를 위한 고급 연구 방법 및 통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기초적으로 SPSS를 좀 다뤄보신 분들이라든지요. 또는 아주 기초적인 통계들, 예컨대 뭐 T 검정이라든지요. 또는 카이 검정 같은 그런 검정들을 한번 좀 다뤄보신 분들이 이 수업의 수강 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실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통계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는 또 이 수업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2를 다루는 정도로만 이제 인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여러분들 이 수업에 제가 목표를 하나 잡는다면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 방법을 직접 선택하시고 또한 연구 방법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최종적으로 연구를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게 이 수업의 핵심 모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연구 방법의 어떤 아주 다양한 종류라든지요, 이러한 특징들을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잘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과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온라인 이 동영상에서는 수업 계획서와 과제 설명은 간략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핵심은 바로 영구적인 추론입니다. 우리가 실은 영구적인 추론 과정을 너무나 단답식으로 외워왔습니다. 사실은 예컨대 여러분들께서는 유의 수준 0.05라는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0.05보다 작아야 뭐 좋다, 유의하다 이렇게 단순 암기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연구를 추론하는, 도출해내는 이러한 아주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략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왜 유의 수준이 0.05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 또한 연구가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학습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1주차 수업의 핵심은 바로 영구적인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요. 네, 자, 수업 계획 및 과제는 여러분들께서 따로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그 호남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닥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정식 구매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수학습 개발원이라고 하는 이런 개별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해서 이런 동영상을 탑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과목 소개라든지요, 강좌 안내들은 교수학습 개발원의 자료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왜 연구를 해야 될까요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많은 연구자들은 why라고 하는 이런 항상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의 시작은 바로 왜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회적 현상이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우연에 의한 것인가 또는 아니면
참값에 의한 것인가를 우리는 찾아내는 도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궁금해한 건 왜라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을까? 결국 연구 방법 및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연구자들이 이러한 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과학적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추론이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추론이란 건 뭐냐면요. 어떠한 특정 현상을 가지고 그 특정 현상이 대부분의 현상에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는 즉 우리가 하나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해석하는 대표해서 해석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는 추론이라고 합니다. 실은 우리가 통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추론 과정이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사한 표본이 모집단이라면 모수검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모든 예컨대 우리나라 인구의 모든 인구에 대해서 조사하는 대표적인 게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죠. 인구주택 총조사는 대표적인 모수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에 대한 소유 여부라든지요. 그런 특성들을 파악하는 조사인데 이거는 일부 표본 집단을 가지고 전체 집단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목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모수 검정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모수 검정에서는 실은 통계학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집한 모수 자료, 모집단의 자료, 전원을 조사했으면 그들에 대한 평균을 매기면 그게 평균값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모든 집단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사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들을 수집하게 되고 그 수집한 자료들을 우리는 분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통계학이라고 하고요. 즉, 이 과정에서 우리는 조사한 표본으로 전체 집단을 추측하는 걸 추론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추론 과정은 과학적 검증이 매우 필요합니다.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과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요즘에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는 학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뭐 사회학도 사회과학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공부하는 보건과학도 당연히 과학이라는 표현이 붙고요. 심지어 요새는 인문학도요. 인문과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모든 것들이 지금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해석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는요, 전통적인 추론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추론에 있어서 어떤 아주 수학적인 통계학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논법, 철학적인 논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들을 추론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아마 뭐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 교양 수업 때 배웠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대표적인 전통적인 추론 방법이 우리가 귀납법이라든지 연역법이 있죠. 귀납법, 연역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귀납법이 어떤 것들이고 연역법이 어떤 것들인지 자,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추론 방법과 왜 우리가 통계적인 과학적인 추론 방법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왜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추론 방법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귀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귀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귀납법이라는 건요. 관찰된 몇 개의 사례나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인 명제나 법칙을 유도하는 추론 방식입니다. 자, 관찰된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명제를 유도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추측 통계, 추론 통계와 유사합니다. 자, 하지만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먼저 귀납법의 형태를 한번 보시죠. 자, 귀납법의 3단 논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까마귀는 하늘을 난다 라는 우리가 경험적인 사실을 관찰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까마귀는 하늘을 난다.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요. 까마귀도 나는데 까치도 나는 겁니다. 심지어
비둘기도 나는 겁니다. 예, 비둘기도 새죠. 과거에 날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이 관찰자는 모든 새가 하늘을 나는구나라는 경험적 지식으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반적인 명제를 유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일반화의 명제. 까마귀도 날고 까치도 날고 비둘기도 나니까 모든 새는 하늘을 나는구나 라고 일반화를 명제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귀납법.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귀납법. 자, 이 귀납법의 연구 목적은요, 일반 법칙을 유도하는 것이죠. 자, 연구자는 이걸 유도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새는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이 일반화의 명제를 유도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이 연구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계점은요, 관찰된 사실에만 국한된다는 거죠. 자, 예컨대 일반화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보십시오. 이 관찰자는 까치도 관찰했고, 까마귀도 관찰했고, 비둘기도 관찰했고, 참새도 관찰했더니 모든 새들이 하늘을 날더라라는 걸 우리가 도출해낸 거예요. 자, 이건 모두 관찰된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모든 새가 하늘을 나나요, 실제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펭귄 아시죠? 펭귄. 네. 이 사람은 북극에 가서 펭귄을 관찰하지 못한 겁니다. 남극에 가서요. 자, 펭귄도 셉니다. 조류에 속하지만 하늘을 날지 못하죠. 예, 따라서 우리가 관찰된 사실이 아닌 이런 경우를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일반화의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우린 분명히 펭귄은 새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지 못한다라는 사고를 알고 있는 거죠. 네, 관찰하지 못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인간은 상식적 사고의 수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사실 또 특이한 건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발견하는 대부분의 관찰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상식적 사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라는 거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자, 예컨대 얼마 전에 수년 전에 벌어졌던 우리 그 가습기 살충제 사건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상식적 사고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폐렴을, 폐질환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지식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네, 새롭게 발견된, 도출된 그런 사실이죠. 네, 연구를 통해서 또 관찰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 건데 처음에는 역학조사 결과 처음엔 그런 걸 몰랐었어요. 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가습기 살충제가 네, 폐질환을 일으킬지요. 자, 상식적 사고 수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실은 반드시 상식적 사고 내에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추론 방법인 귀납법은 일반 법칙을 유도하는 목적에서 시행된다는 점에 우리가 어떤 그 일반적인 통계적 추론과 유사하지만 결국 관찰된 사실에만 국한되고 네, 이를 일반화하지 못하고 또 상식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네, 한계가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자, 대표적인 상식적 수준에 의한 오류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자, 이게 결국은 귀납법에 대한 오류들을 반증하는 예시인데요. 자,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K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하고요. 세 번째 글자가 K인 영어 단어 중에 어느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실제로는요. K로 시작된 영어 단어보다는 세 번째 글자가 K인 영어 단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인간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몇 개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이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때 세 번째 글자가 K인 단어보다 K로 시작되는 영단어가 훨씬 많기 때문에 K로 시작되는 영단어가 더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세 번째 글자가 더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은 상식적 수준에 의한 오류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네. 자, 또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실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동전을 제가 던졌어요. 동전을 던져서 6번 던졌습니다. 6번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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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뒤 이렇게 나올 확률하고요. 앞뒤, 앞뒤, 뒤앞이 나올 확률.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확률 특성상 실제로 앞과 뒤가 나올 확률은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각각 2분의 1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앞뒤, 앞뒤, 뒤앞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하시는데 실은 이 둘이 같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통계에서 얘기하는 독립성이라는 건데요. 자, 이전의 결과가 이후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사실 첫 번째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던지는 동전은 첫 번째 동전이 나왔던 이 확률과는 별개의 것이죠. 자, 이것을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공부를 하시다 보면 독립성 검정, 예, 또는 독립성을 가정한다 라는 표현들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게 이거예요. 자, 이전 결과가 이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우리는 독립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따라서 동률인데요. 심지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교차로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도박 사이트, 예, 도박장에 가시게 되면 앞이 계속 나오면 그 다음에는 뒤가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모든 카드, 모든 확률은 독립적이죠. 네, 뭐 주사위에 1이 앞에서 계속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1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상식적 수준에서의 오류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오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살펴보실 건 연역법입니다. 자, 전통적인 추론 방법의 두 번째는 연역법이 되겠는데요. 자, 연역법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이미 정립되어 있는 보편적 법칙이라든지 이론을 전제로 어떤 사실에 대한 결론을 논리적으로 유도하는 추론 형식을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자,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편적 법칙. 예컨대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라는 게 보편적 법칙이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은 죽죠. 자, 그리고 실제 사실을 보는 겁니다. 사실을 논거, 2단 논거에서 넣는데요. 자, 나는 사람이다. 예, 저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사실이죠. 전 동물이 식물이 아니니까요. 곤충이 아니죠. 사람입니다. 자, 이런 보편적 법칙과 사실을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죽고 나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나도 죽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논리적이죠. 네, 앞서 보셨던 귀납법보다 좀 더 논리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연역법도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이라는 이 단서가 보장이 될 경우에만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보편적 법칙이라는 게 항상 보편 타당한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연구라는 게 계속 개발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게 보증되지 않는 경우, 이런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 자, 우리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역법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종합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과거부터 연구라는 건 뭐 중세시대, 고대시대부터 그 과학자들, 학자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연역법이라든지 귀납법을 통해서 과거에 있는 연구들을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귀납법이나 연역법은 과학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과학적 추론을 현대 과학자들은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앞서 보셨던 전통적 추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인간의 논리적 추론의 오류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인간은 추론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은 특정 연관성에 있어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장기 기억 창고, 네, 오래된 기억들이죠.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장기 기억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즉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기억의 회상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이어스, 이른바 편견, 다른 말로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추론 과정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바로 대표적인 게 바이어스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축구할 때마다 비가 온다. 이런 징크스들 어떻게 믿으시나요? 제가 아시는 분은 이거 정말 사실로 믿으세요. 왜 난 축구할 때마다 비가 오더라. 네, 실제로 이거를 과학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실제로 축구할 때 비가 안 온 날이 더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축구할 때 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연한 거니까요. 축구를 재밌게 했겠죠. 비가 오지 않았다면. 자, 이러한 것들은 약한 자극이기 때문에 기억 속에 저장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축구할 때 비가 와서 축구를 못했던 기억은 상당히 강력한 기억이라서 장기 기억 속에 오랫동안 저장이 되죠. 자, 그래서 바이어스, 이와 같은 바이어스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런 바이어스마저도 배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전통적인 추론 방법의 문제점을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회귀의 착오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회귀라고 하는 거는, 자, 혹시 회귀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네. 자,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회귀. 여러분들이 통계학에서 회귀 분석이라는 용어 아마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그 회귀 분석에서의 회귀라는 게 리그레션, 같은 얘기입니다. 자,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측정치가 극단적인 수치를 나타낸 이후에 평균치의 방향으로 돌아가라는 경향을 회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떤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평상시에 보다 중간고사를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평상시엔 한 50점 정도 맞는 학생이 어느 날 중간고사를 봤는데 우연히 잘 찍어가지고 중간고사가 대박이 난 겁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거에서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한 90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 학생이 원래는 한 50점 정도 맞는 학생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보다 점수가 높을 확률보다는 어떻습니까? 낮을 확률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그때 중간고사만 대박이 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귀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2년차 프로선수 징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2년차 징크스. 자, 많은 선수들, 추신수부터 시작해서 이승엽, 아주 유명한 그런 선수들이 보면 데뷔 때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년차 때 성적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먹튀라고 욕은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들 왜 그러냐? 바로 회귀 현상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데뷔 때 매우 우수한 성적을 이 사람의 능력 이상의 성적을 보인 선수가 당연히 2년차 때는 원래 성적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원래 성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2년차 징크스 이런 것들을 회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통적 추론 방법에서 우리가 잘못 추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전통적 추론 방법의 문제인 거죠.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하나 통계적인 확률을 계산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지. 이렇게 극단적인 수치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증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실험에서의 회귀착오 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회귀착오 인식. 자, 특정 실험의 측정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실험의 측정치는 실제 능력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우연적인 오차, 오차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컨대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이름대기 검사를 했습니다. 이름대기, 단어를 새알리는 검사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 이 사람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날의 기분에 의해서도 점수가 반영될 수 있죠.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오차에 의한 결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추론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통계적인 추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통계적인 검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셨던 지금까지 보시고 계시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에서의 이런 한계점을 이런 오차들, 편견들, 이런 착오 인식들을 해소하고자 우리는 통계적인 추론, 수학에 의한 확률에 의한 추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